회의실 안이 숨막히도록 조용했다. 스크린에 띄워진 사진 한 장이 모든 시선을 붙잡았다. 모텔 복도에서 찍힌 흐릿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두 사람의 모습. 사람들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단상 위 75살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검은색 정장은 어색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앞줄에 앉은 며느리 강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 옆 시동생 박철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제 며느리와 시동생은 불륜 관계이며 함께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민지가 벌떡 일어서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철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순자 옆에 선 변호사가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위조된 진단서, 비밀 계약서, 모텔 영수증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뒷줄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순자의 아들 박도연이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죄송합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다. 이제라도 내가 알아줘서 다행이야. 회의실 밖으로 경찰이 들어섰다. 민지와 철수를 향해 걸어가는 경찰들의 발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평범한 할머니가 어떻게 이 모든 증거를 모았을까? 어떻게 가족의 배신을 견뎌냈을까?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것이 평온했던 그 봄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시는 오후였다. 박순자는 허리를 굽혀 상추 잎을 쓰다듬었다. 초록빛이 싱그러웠다. 손가락 사이로 흙이 부스러졌다. 30년을 이 땅에서 살았다. 30년을 이 흙을 만지며 살았다. 텃밭 한쪽에는 고추가 자라고 있었다. 작은 열매들이 초록색으로 매달려 여름을 기다리고 있었다. 순자는 잎에 묻은 진딧물을 손으로 떼어냈다. 약은 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이 조용했다. 순자는 부엌 찬장을 열었다. 된장 항아리가 그대로 있었다. 김치 냉장고를 열었다. 배추김치가 반쯤 남아 있었다. 혼자 먹기에는 충분했다. 저녁은 언제나 간단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점. 순자는 밥상을 차리고 앉았다. 건너편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흘렀다. 처음 1년은 밥을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2년째에는 밥맛이 없었다. 3년째부터는 익숙해졌다. 이제는 그저 습관이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았다. 저녁 8시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틀었다. 화면 속에서 젊은 남녀가 사랑을 속삭였다. 순자는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드라마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집안이 조용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10시가 되자 순자는 텔레비전을 껐다.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폈다. 베개 밑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낡은 액자 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녀는 사진을 다시 베개 밑에 넣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다. 새벽 5시 반.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다.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아침 식사를 마친 순자는 텃밭으로 나갔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순자는 호미를 들고 밭고랑 사이를 걸었다.
잡초가 자라고 있었다. 하나씩 뽑아냈다. 손에 흙이 묻었다. 그때 옆집 김 씨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순자 씨, 아침부터 부지런하네. 김 씨는 72살로 순자보다 3살 아래였다. 이 동네에서 30년을 함께 산 이웃이었다. 남편들끼리도 친했고 두 여자도 친했다. 순자가 호미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언니는 아직 안 나오셨어요? 곧 나올 거야. 어젯밤에 다리가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 김 씨는 당뇨가 있었다. 순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지. 약 먹으라고 하더라고. 뭐 별거 아니야. 두 사람은 잠시 담장 너머로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 텃밭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순자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었다. 김 씨가 물었다. 그나저나 며느리는 요즘 어떠니? 자주 오니?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가끔 와요. 요즘은 일이 바쁜가 봐요. 그렇구나. 그래도 가끔이라도 오면 다행이지 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며느리 민지는 1년에 명절 때나 얼굴을 비쳤다. 아들 도연도 마찬가지였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조차 뜸했다. 순자는 섭섭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자식들도 자식들 인생이 있는 법이니까. 김 씨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 외로워. 자식들은 다 바쁘고 남편들은 먼저 가버리고.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우리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밭도 가꾸고. 맞아. 그게 다행이지.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밭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순자는 소문을 들었다. 재개발이 된대요. 계산대 앞에 선 아줌마가 말했다. 순자는 귀를 기울였다. 우리 동네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다는 거야. 조만간 공지가 나올 거래. 슈퍼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보상을 받는 건가요? 그렇겠지.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순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슈퍼를 나섰다. 재개발.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집들, 좁은 골목길, 오래된 담장들. 30년을 살았던 이 동네가 사라진다는 뜻이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거실에 앉았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남편은 이 집을 몹시 사랑했다. 직접 텃밭을 가꾸고 담장을 고치고 지붕을 손보았다. 그의 손길이 집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다.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집이 없어진대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다. 일주일 후 순자는 우편함에서 공문을 발견했다.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자는 봉투를 뜯었다. 어려운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순자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었다. 재개발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주민 동의서. 순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순자는 김 씨에게 전화했다. 언니, 나도 그 편지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집주인들한테 돈을 준다는 거래. 근데 얼마나 주는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기다려보자고. 조합에서 설명회를 한다던데 그때 가서 들어보고. 순자는 전화를 끊고 다시 공문을 들여다보았다. 변화가 오고 있었다. 순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이 집을 떠나야 한다면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할까? 아들네 집으로 갈 수는 없었다. 민지가 반기지 않을 것이 뻔했다.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오늘은 그저 오늘을 견디면 되는 거니까. 며칠 후 순자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문을 열었다. 밖에 며느리 민지가 서 있었다. 순자는 깜짝 놀랐다. 민지야, 무슨 일이니? 전화도 안 하고.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순자는 얼떨결에 문을 열어주었다. 민지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다. 민지가 명절도 아닌데 찾아온 것은 5년 만에 처음이었다. 찻잔을 들고 나온 순자는 민지 앞에 앉았다. 도연이는 잘 있지? 네, 어머니. 도연이도 잘 있어요.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자주 못 뵙는데 미안해요. 민지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순자는 어색했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 기뻤다. 괜찮아. 바쁜데 뭐. 그나저나 너는 건강하지? 네, 저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재개발 이야기 들으셨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편지도 받았어.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 민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부동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재개발되면 보상금을 받으시는데 그게 복잡해서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럼 내가 좀 알아봐 줄 수 있니? 물론이죠, 어머니. 제가 다 알아볼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민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일어섰다. 그럼 저는 오늘 이만 갈게요. 자주 올게요, 어머니. 순자는 민지를 배웅했다. 문을 닫은 순자는 거실로 돌아와 앉았다. 며느리가 자신을 챙기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혹시 며느리도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바뀐 걸까?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민지는 그 후로 자주 찾아왔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2번. 순자는 처음에는 기뻤다. 며느리가 자신을 챙기는 것이 고마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민지는 올 때마다 재개발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조합 설명회 다녀오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왔지.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 보상금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안 나왔어. 민지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어머니는 그냥 서류에만 도장 찍어주시면 돼요. 순자는 불안했지만 며느리를 믿기로 했다. 민지는 부동산 일을 하니까 잘 알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민지였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시동생 박철수가 함께 있었다. 순자는 놀라 호미를 내려놓았다. 철수야, 웬일이니? 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형님 산소 다녀오는 길에 들렀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는 남편의 남동생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자주 왔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뜸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얼굴을 비쳤다. 민지가 밝게 말했다. 어머니, 삼촌이랑 같이 왔어요. 재개발 일로 상의할 게 있어서요. 순자는 이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다. 민지와 철수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순자는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 동안 순자는 거실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민지와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머리가 가까이 붙어 있었다. 순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재개발 일로 상의하는 거겠지. 찻잔을 들고 나온 순자는 두 사람 앞에 앉았다. 철수가 말했다. 형수님, 재개발되면 이 집 보상금이 꽤 될 거예요. 근데 절차가 복잡해서 민지가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맙구나.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계세요.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두 사람은 30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순자는 현관까지 배웅했다. 대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순자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민지와 철수가 왜 함께 다닐까? 며칠 후 김 씨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다. 순자 씨, 며느리가 요즘 자주 오더니 좋겠네. 순자는 호미질을 멈추고 일어섰다. 응, 재개발 일로 도와준다고.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며느리가 철수 씨랑 자주 같이 다니던데. 순자는 눈살을 찌푸렸다. 응, 재개발 일로 상의하는 거래. 김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그게 어제 시장에서 봤는데 둘이 좀 이상하게 붙어 다니더라고. 그냥 재개발 일로 상의하는 것 같지 않았어.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소리야, 언니. 민지는 내 며느리고 철수는 시동생이잖아. 김 씨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래서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운데. 그냥 조심하라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 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지와 철수가 이상하게 붙어 다닌다니.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지는 도연의 아내였다. 철수는 도연의 삼촌이었다. 그들이 이상한 관계일 리 없었다. 김 씨가 잘못 본 게 분명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일주일 후 민지가 또 찾아왔다. 이번에도 철수와 함께였다. 순자는 두 사람을 맞이하며 유심히 관찰했다. 민지와 철수는 자연스러웠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거실에 앉은 민지가 말했다. 어머니, 병원 좀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요즘 건강검진 받으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 어디 아픈 데도 없고. 철수가 거들었다. 형수님,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검진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 좋아요. 순자는 두 사람의 눈빛을 번갈아 보았다. 왜 갑자기 병원 이야기를 하는 거지? 민지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모르잖아요. 미리미리 검진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순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 주에 가볼게. 민지는 환하게 웃었다. 다음 주 민지는 순자를 병원에 데려갔다. 병원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순자는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와 마주 앉았다. 의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응, 잘 자요. 기억력은 어떠세요? 깜빡하는 일이 자주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다. 진료가 끝나고 나온 순자는 민지와 함께 병원을 나섰다. 차 안에서 민지가 말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별 말씀 없으셨어.
건강하다고. 민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어딘지 이상했다.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민지에게 물었다. 너 왜 나를 병원에 데려간 거니?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그게 다예요. 순자는 차에서 내렸다. 그날 밤 순자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민지와 철수가 자신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차갑고 무서웠다. 며칠 후 철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순자는 전화를 받았다. 형수님, 저 철수예요. 응, 철수야. 무슨 일이니? 철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형수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혹시 기억력 같은 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순자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난 멀쩡해. 아, 그러시구나. 그냥 제가 걱정돼서 여쭤본 거예요. 나이 드시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순자는 불쾌했다. 난 아직 정신 멀쩡하다.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순자는 자리에 앉았다. 왜 다들 자꾸 내 건강을 걱정하는 걸까? 민지도 철수도 무언가 이상했다. 그날 저녁 김 씨가 급히 찾아왔다. 순자는 대문을 열었다. 김 씨의 얼굴이 심각했다. 순자 씨, 잠깐 나와봐.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김 씨네 집 마당으로 갔다. 김 씨는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시장에서 또 봤어. 내 며느리랑 철수 씨. 순자는 긴장했다. 그래서 김 씨는 한숨을 쉬었다. 순자 씨, 내가 착각한 게 아니야. 둘이 분명히 수상해. 너무 가까이 붙어 다니고 말하는 것도 뭔가 이상하고. 그리고 김 씨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뭐? 김 씨는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내 땅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 재개발되면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순자 씨, 조심해. 뭔가 이상해.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지와 철수. 두 사람이 자주 함께 다닌다. 자신의 건강을 자꾸 걱정한다. 병원에 데려가고 기억력을 묻는다. 그리고 땅 이야기를 한다. 순자는 손을 떨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다.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새벽을 기다렸다.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다. 순자는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다. 초록색 열매들이 빨갛게 익기 시작했다. 손끝에 고추의 매운 향이 배었다. 그때 김 씨의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다. 순자 씨, 순자 씨. 목소리가 다급했다. 순자는 깜짝 놀라 호미를 떨어뜨리고 담장 쪽으로 달려갔다. 왜 그래요, 언니? 김 씨의 얼굴이 창백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가. 뒷문으로 나와. 빨리. 순자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김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그녀는 텃밭을 가로질러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순자는 멈춰섰다.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순자는 숨을 죽였다. 민지와 함께 다른 목소리들도 들렸다. 남자 목소리 두세 개. 낯선 사람들이었다.
김 씨가 뒷담 쪽에서 조용히 손짓했다. 순자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고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다. 땅 문서, 통장, 도장, 남편의 유언장.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보따리에 담았다. 뒷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앞마당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어머니,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 건강 때문에 급한 일이 있대요. 순자는 보따리를 꼭 안고 뒷문을 열었다. 김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여자는 뒷골목을 따라 김씨네 집으로 조용히 이동했다. 김씨네 집 안방. 순자는 창문 틈으로 자기 집 앞마당을 내다보았다.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옆면에 요양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지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 옆에 철수도 있었다. 그리고 낯선 남자 2명. 한 명은 요양원 직원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순자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김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에 동네 슈퍼 아줌마한테 들었어. 내 며느리가 요양원에 전화해서 예약했다고. 그래서 내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민지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집 안쪽으로 향했다. 도연 오빠 어머니가 집에 안 계세요. 텃밭에도 없고. 혹시 어디 가셨나? 잠시 후 민지는 전화를 끊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를 꺼내며 민지에게 뭔가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서류를 받아들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때 민지가 요양원 직원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치매 초기 진단서 여기 있습니다.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치매? 내가. 김 씨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민지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가 최근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길을 잃으신 적도 있고요. 그건 거짓말이었다. 순자는 단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었다. 기억력도 멀쩡했다. 정작 남자가 말했다. 보호자 동의서와 진단서가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본인이 나타나시면 모시고 가시면 됩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분쯤 기다린 후 민지 일행은 차에 올라탔다. 승합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순자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김 씨는 순자를 거실로 데려갔다. 앉아. 물 좀 마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다.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구멍이 메었다. 김 씨가 말했다. 순자 씨, 이거 심상치 않아. 내 며느리가 뭔가 꾸미고 있는 거야. 순자는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내가 며칠 전에 녹음한 게 있어. 녹음? 김 씨는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작고 오래된 녹음기였다. 시장에서 우연히 내 며느리랑 철수 씨 대화를 들었어. 이상해서 녹음했어. 김 씨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민지와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의 목소리였다. 후견인만 되면 땅은 우리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럼 우리 둘이서 새 출발하는 거지. 형님도 없고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민지가 웃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 보내고 도연이는 나중에 생각하자. 녹음이 끝났다. 순자는 온몸이 떨렸다. 며느리와 시동생 둘이 함께 자신의 땅을 빼앗으려고. 그리고 불륜. 김 씨가 조용히 말했다. 순자 씨, 이거 증거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김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쩔 거야? 저 사람들이 다시 올 텐데. 순자는 보따리를 꼭 안았다. 그날 밤 순자는 김씨네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민지와 철수. 그들이 정말 불륜 관계인가? 그들이 정말 자신의 땅을 빼앗으려는 건가? 순자는 보따리를 열었다. 땅 문서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땅이었다. 그 아래 남편의 유언장이 있었다. 순자는 유언장을 펼쳤다. 남편의 손글씨가 또렷했다. 이 땅은 절대 내 동생 철수에게 넘기지 마라. 철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순자는 눈물이 났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철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유언장에 이런 말을 남긴 것이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순자는 유언장을 다시 보따리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가 급히 순자를 깨웠다. 순자 씨, 일어나. 내 며느리가 내 집에 또 왔어. 순자는 벌떡 일어났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민지가 대문 앞에 서서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다. 표정이 어두웠다. 김 씨가 말했다. 어제부터 계속 내 집 주변을 돌아다니더라. 너 찾고 있는 거야.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민지의 가방이 대문 옆에 놓인 것이 보였다. 민지는 전화 통화를 하며 집 주변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가방은 그대로 남겨진 채. 김 씨가 순자를 쳐다보았다. 저 가방, 혹시 뭐가 들어있을까?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알아야 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언니, 내가 다녀올게. 김 씨가 손을 잡았다. 위험해. 들키면 어떡해. 괜찮아. 빨리 다녀올게. 순자는 뒷골목을 돌아 자기 집 뒷담으로 조용히 접근했다. 민지는 여전히 앞마당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대문 쪽으로 다가갔다. 가방이 거기 있었다. 순자는 재빠르게 가방을 집어들고 다시 뒷골목으로 사라졌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김씨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헐떡이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김씨가 놀라 물었다. 가져왔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여자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다. 순자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하나씩 꺼냈다. 첫 번째는 치매 진단서였다. 박순자라는 이름 아래 치매 초기라는 진단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다. 위조된 서류였다. 두 번째는 후견인 신청서였다. 보호자 강민지, 피보호자 박순자. 세 번째는 건설사와의 비밀 계약서였다.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었다. 순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순자의 도장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모텔 영수증 여러 장이 나왔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이었다. 마지막으로 사진들이 나왔다. 민지와 철수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식당에서, 모텔 앞에서,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친밀하게 붙어 있는 모습들. 순자는 사진을 떨어뜨렸다. 며느리와 시동생이. 김 씨가 순자의 어깨를 잡았다. 순자 씨. 순자는 눈물이 쏟아졌다. 불륜까지 저지르면서 내 땅을 빼앗으려 했구나.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다시 보따리에 넣었다. 증거였다. 모두 증거였다. 그날 밤 순자는 김씨네 방에서 보따리를 안고 잠들었다. 내일부터 싸워야 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다.
김 씨가 아침을 차려주었다. 밥과 된장찌개. 순자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할 거야?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도연이한테 전화해야 해.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아. 내 아들이 알아야지. 순자는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 아내가 삼촌과 불륜 관계라고. 그들이 내 땅을 빼앗으려 한다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순자는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3번 울렸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도연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은 이상함을 느낀 듯 물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순자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도연아, 내 아내와 삼촌이. 말이 목에 걸렸다.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 아내가 삼촌이랑 이상한 관계야. 그리고 내 땅을 빼앗으려고 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순자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엄마. 민지가 엄마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신다고 했어요.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뭐라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민지가 엄마 건강이 걱정된다고 했어요.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이상한 말씀도 하신다고.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순자는 전화를 꽉 쥐었다. 난 멀쩡해. 내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때 이야기해요. 도연아, 제발 내 말을. 죄송해요, 엄마.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아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았다. 민지의 말을 믿고 있었다. 김 씨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증거가 있잖아. 증거를 보여주면 내 아들도 알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커져갔다. 그날 오후 순자는 결심했다. 김 씨에게 말했다. 언니, 나 다른 동네 친구 집으로 가려고. 김 씨가 놀라 물었다. 왜? 여기 있으면 안 돼?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민지가 언니 집도 찾을 거야. 나 좀 더 멀리 가 있어야 해. 그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게. 김 씨는 안타까워했지만 이해했다. 그래, 조심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해. 순자는 보따리를 챙겨 김 씨네 집을 나섰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순자는 옛 친구 집에 도착했다. 친구 이영희는 순자와 젊은 시절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다. 결혼 후 다른 동네로 이사했지만 가끔 연락하며 지냈다. 영희는 순자를 반갑게 맞이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오다니. 순자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지와 철수의 불륜, 요양원 시도, 위조된 서류들. 영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영희야, 나 어떻게 해야 해? 아들마저 나를 안 믿어. 영희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순자야, 포기하면 안 돼. 증거가 있으면 싸울 수 있어. 법률구조공단에 가봐. 거기서 도와줄 거야.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법률구조공단? 응. 돈 없는 사람들 무료로 법률 상담해주는 곳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지. 순자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다. 순자는 접수대에서 상담 신청을 했다. 30분을 기다린 후 순자는 상담실로 안내되었다. 젊은 남자 변호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순자보다 아들뻘 되는 나이였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순자는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 며느리가 시동생과 불륜 관계이고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기 시작했다. 순자는 모든 이야기를 했다. 민지와 철수가 자주 함께 다니던 일, 병원 방문, 요양원 차량, 위조된 진단서, 그리고 보따리에서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위조된 치매 진단서, 후견인 신청서, 비밀 계약서, 모텔 영수증, 불륜 사진들.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할머니, 이건.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노인 학대, 사기, 후견인 제도 악용. 그리고 불륜까지.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제가 싸울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더 확보해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첫째,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는 정식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 위조 진단서를 만든 병원의 증거가 필요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말을 이었다. 대학병원에 가서 정식 치매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 위조 진단서에 나온 병원, 여기 가서 CCTV 확보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그날 그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순자는 손에 땀이 났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눈물이 났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었다. 누군가 자신 편에 서주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지만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함께 싸워봅시다. 그날부터 순자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대학병원을 찾아갔다. 신경과에서 정식 치매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검사를 진행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정상입니다. 치매 소견 전혀 없습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 순자는 그 진단서를 꼭 쥐었다. 첫 번째 증거였다. 다음은 위조 진단서에 나온 병원이었다. 순자는 변호사와 함께 그 병원을 찾아갔다. 작은 동네 병원이었다. 원장을 만나 위조 진단서를 보여주었다. 원장은 깜짝 놀랐다. 이건 우리 병원 서류가 아닙니다. 도장도 다르고 양식도 이상해요. 변호사가 물었다. CCTV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날짜에 이 할머니가 오셨는지.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직원을 불렀다. 잠시 후 CCTV 화면이 나왔다. 진단서에 적힌 날짜. 하지만 그날 순자는 그 병원에 없었다. 원장이 말했다.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변호사는 CCTV 화면을 복사했다. 두 번째 증거였다. 그날 밤 영인의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보따리에 새로운 서류들을 넣었다. 대학병원 정상 진단서, 위조 병원의 증언, CCTV 증거. 영희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순자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제 반격할 거야. 며칠 후 순자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말했다. 충분합니다. 이제 경찰에 고소하고
재개발 조합에도 알려야 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다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변호사가 가리킨 것은 건설사와의 비밀 계약서였다. 이 계약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요? 계약 당사자가 강민지 씨가 아니에요. 박철수 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요. 순자는 눈을 크게 떴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을 이었다. 보세요. 여기 명시되어 있어요. 재개발 보상금 수령인은 박철수. 그리고 이 계약은 강민지 씨 몰래 진행된 것 같아요. 날짜를 보면 민지 씨가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간 날과 같은 날이에요. 순자는 숨이 막혔다. 그럼 철수가 민지를 속인 건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보입니다. 철수 씨는 민지 씨를 이용해서 할머니의 땅을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한 겁니다. 민지 씨도 희생자인 셈이죠. 물론 그녀도 공모자이긴 하지만요. 순자는 온몸이 떨렸다. 민지도 이용당한 거였다. 철수는 며느리를 이용해 자신의 땅을 빼앗고 마지막에는 민지마저 배신하려 했던 것이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이건 더 악랄한 범죄입니다. 박철수 씨는 모든 걸 혼자 가져가려고 했어요. 순자는 남편의 유언장을 떠올렸다. 이 땅은 절대 내 동생 철수에게 넘기지 마라. 남편은 알고 있었다. 철수가 어떤 사람인지. 순자는 눈을 감았다. 나이 들었다고 만만하게 본 거구나. 하지만 나도 싸울 수 있어. 순자는 눈을 뜨고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길 수 있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이깁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이 있었다. 책상 위에 증거들이 펼쳐져 있었다. 위조된 치매 진단서, 대학병원 정상 진단서, 병원 CCTV, 모텔 영수증, 불륜 사진, 비밀 계약서, 김 씨가 녹음한 파일. 변호사가 말했다. 완벽합니다. 이제 경찰에 고소하고 재개발 조합 총회에서 공개하면 됩니다. 순자는 긴장했지만 단호했다. 언제 총회가 열리나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날 조합원들 앞에서 모든 걸 밝히시면 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순자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아드님께는 알리셨나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아직이요. 도연이가 믿어줄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드님께도 알려야 합니다. 총회 전에 직접 만나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드님이 어머니 편에 서야 이 싸움이 더 의미 있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지만 알고 있었다. 아들을 설득해야 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연아, 나야. 엄마, 어디 계세요? 며느리가 엄마 찾고 있어요. 순자는 심호흡을 했다. 도연아, 나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 너 만나야겠어. 내일 시간 될까? 전화 너머로 아들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혹시 또, 도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보여줄 게 있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엄마. 내일 점심때 만나요. 다음 날 순자는 조용한 찻집에서 아들을 기다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들이 자신을 믿어줄까? 아니면 민지의 말만 믿고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할까?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다. 순자는 벌떡 일어났다. 아들의 얼굴이 여인 것 같았다.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엄마, 도연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민지가 걱정하고 있어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셔서.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에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난 멀쩡해. 도연아,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하나씩 아들 앞에 펼쳐놓았다. 이게 뭐예요? 내 아내가 위조한 치매 진단서야.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순자는 차례로 설명했다. 대학병원 정상 진단서, 병원 CCTV, 요양원 시도 후견인 신청서. 도연은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리고 순자는 모텔 영수증과 사진들을 꺼냈다. 도연아, 이건 보기 힘들겠지만 봐야 해. 도연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민지와 철수가 함께 있는 사진들. 식당에서, 모텔 앞에서, 차 안에서 친밀하게 붙어 있는 모습들. 도연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순자는 김 씨가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 후견인만 되면 땅은 우리 거야. 그럼 우리 둘이서 새 출발하는 거지. 민지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철수의 목소리. 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안 돼. 이럴 수가. 순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도연아, 미안해. 이렇게 알려줘서. 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제가 엄마를 못 믿었어요. 민지 말만 믿고. 제가 정말 죄송해요. 순자도 눈물이 났다. 괜찮아. 넌 몰랐으니까. 도연은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어떻게 이 모든 증거를 모으셨어요?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싸울 수 있어. 나이 들었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되지.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라도 엄마 편에 설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아들에게 마지막 증거를 보여주었다. 건설사와의 비밀 계약서. 철수 단독 명의로 된 서류. 도연은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삼촌이 민지까지 배신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는 민지를 이용만 한 거야. 결국 혼자 다 가져가려고 했어. 민지도 몰랐을 거야.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용서할 수 없어요. 둘 다. 순자는 아들을 진정시켰다. 도연아, 다음 주 목요일에 재개발 조합 총회가 있어. 거기서 모든 걸 밝힐 거야. 너도 함께 가줄 수 있니? 도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당연히 가야죠.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총회 전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아니, 시작이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순자는 옷장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오랜만에 꺼낸 옷은 조금 낡았지만 단정했다. 영희가 문을 두드렸다. 순자야, 아직 안 자? 응. 영희가 방으로 들어왔다.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다. 내일 긴장되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섭기도 하고. 떨려. 영희는 순자 옆에 앉았다. 순자야, 넌 정말 대단해. 이 나이에 이렇게 싸우다니.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영희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넌 할 수 있어. 내일 당당하게 서. 내가 오르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총회 당일 아침이 밝았다. 순자는 일찍 일어나 씻고 검은 정장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다. 평소의 수수한 할머니가 아니라 싸우러 나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도연이 차를 몰고 영인의 집 앞에 도착했다.
순자는 보따리를 들고 나갔다. 도연이 차 문을 열어주었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 차는 천천히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향해 출발했다. 조합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순자는 차에서 내렸다.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오셨네요. 준비되셨나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들어가시죠. 정의를 실현할 시간입니다. 순자는 도연 변호사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며 순자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손에 땀이 났다. 하지만 발걸음은 단호했다. 회의실 문 앞에 섰다. 문 너머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와 철수도 저 안에 있을 것이었다. 순자는 심호흡을 했다. 여보, 나 잘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할 수 있어.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순자는 눈을 떴다. 도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가 문을 열었다. 순자는 고개를 들고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순자를 바라보았다. 앞줄에 민지와 철수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순자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순자는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다. 단상에 올라선 순자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이웃들, 조합원들, 그리고 민지와 철수. 순자는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회의실이 숨죽였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당한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순자는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변호사는 프로젝터를 켰다. 스크린에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났다. 위조된 치매 진단서. 순자는 말을 이었다. 이것은 제 이름으로 위조된 치매 진단서입니다. 저는 이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다음 화면. 대학병원 정상 진단서. 이것은 대학병원에서 받은 정식 진단서입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민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순자는 계속했다. 그리고 이것은 스크린에 모텔 영수증과 불륜 사진들이 나타났다. 제 며느리 강민지와 시동생 박철수의 불륜 증거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사람들의 눈이 민지와 철수를 향했다. 민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철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했다. 이 두 사람은 제 땅을 빼앗기 위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박철수는 강민지마저 배신하고 혼자 모든 것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스크린에 철수 단독 명의의 비밀 계약서가 나타났다. 민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철수를 쳐다보았다. 철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그때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박순자 할머니의 아들 박도연입니다.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향했다.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 아내와 삼촌이 저지른 일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즉시 이혼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믿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다. 순자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변호사가 이미 신고를 해둔 것이었다.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민지와 철수를 향해 걸어갔다. 순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싸움이 끝났다. 경찰이 민지와 철수에게 다가갔다.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옆에 있던 조합원이 부축했다. 철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경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일어나세요. 철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바닥만 향하고 있었다. 민지가 갑자기 소리쳤다. 잠깐만요. 저는 몰랐어요. 모든 시선이 민지에게 쏠렸다. 민지는 철수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이 저를 이용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순자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민지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철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말했다. 일단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시죠. 거기서 진술하세요. 민지는 순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저는 정말 이렇게 되려던 게 아니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지와 철수는 경찰에 이끌려 회의실을 나갔다. 민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순자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조합장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순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박순자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조합장은 조합원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재산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박수를 쳤다. 순자는 단상에서 내려와 변호사와 도연 옆으로 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도연이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변호사가 물을 건넸다. 순자는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자에게 이웃들이 다가왔다. 김 씨가 달려와 순자를 꼭 안았다. 순자야, 정말 잘했어. 순자는 김 씨의 등을 토닥였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녹음해 준 거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김 씨는 눈물을 닦았다. 우리가 서로 지켜줘야지. 이 나이에 누가 우릴 지켜주겠어. 다른 이웃들도 순자에게 인사했다. 대단하십니다, 할머니. 용기 있으시네요. 저희도 배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밖으로 나온 순자는 햇빛을 받으며 멈춰섰다. 따뜻했다. 봄날의 햇살이 얼굴에 와닿았다. 순자는 눈을 감고 그 햇살을 느꼈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도연이 어머니 옆에 섰다. 엄마, 집에 가실래요? 순자는 눈을 떴다. 응. 우리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는 길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낯익은 골목길, 오래된 담장, 동네 슈퍼. 30년을 살았던 이 동네가 새롭게 보였다. 차가 집 앞에 멈췄다. 순자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텃밭이 보였다.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다. 순자는 텃밭으로 걸어갔다.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만졌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도연이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제가 이제 자주 올게요. 어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고맙다, 도연아.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넌 몰랐으니까. 이제 알았잖아. 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앞으로는 제가 엄마 편에 설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혼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유언장에 남긴 말이 맞았어요. 철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남긴 이 땅을 지켰어요.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강민지 씨와 박철수 씨 모두 혐의를 인정했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꼭 쥐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재판이 진행될 거예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유죄 판결 받을 겁니다. 강민지 씨는 사기, 노인 학대, 위조 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될 거고요. 박철수 씨는 거기에 더해 공모 및 배임 혐의까지 추가될 겁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벌을 받겠네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건설사가 재개발 계약을 재검토하기로 했답니다. 불법 계약이 발각됐으니까요. 할머니를 포함한 주민들이 더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눈물이 났다.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할머니께서 싸워주신 덕분에 다른 주민들도 보호받게 됐어요.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순자의 이야기가 실렸다. 75세 할머니, 가족의 배신에 맞서 싸우다. 기사는 순자가 어떻게 증거를 모았고 어떻게 법정에서 싸웠는지를 자세히 다뤘다.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순자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질 뻔했어요.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려주세요. 순자는 놀랐다. 자신과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한 달 후 지역 복지관에서 순자에게 연락이 왔다. 할머니, 저희 복지관에서 노인 인권 강연을 준비 중인데요. 혹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순자는 망설였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복지관 직원이 말했다. 아닙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해보겠습니다. 강연 날 복지관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대부분 노인들이었다. 순자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순자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며느리와 시동생의 배신, 위조된 진단서, 요양원 시도. 그리고 어떻게 증거를 모았고 어떻게 싸웠는지.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순자는 말을 이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우리도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는 한 할머니를 보았다. 그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저도 가족에게 재산을 빼앗길 뻔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늘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싸워요. 강당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순자에게 다가왔다. 상담을 받고 싶어요. 저도 증거를 모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어떻게 찾았어요? 순자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대답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피곤했지만 마음이 따뜻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자신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여보, 나 오늘 강연했어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사진 속 남편은 자랑스러운 듯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그는 순자의 손을 잡고 텃밭을 걸었다.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순자는 웃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순자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석 달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텃밭의 고추는 모두 수확되었고 배추가 자라기 시작했다. 순자는 아침마다 텃밭을 돌보았다. 예전처럼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재판 결과 나왔어요. 순자는 전화기를 꼭 쥐었다. 어떻게 됐나요? 강민지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박철수 씨는 징역 5년 실형입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철수가 더 무거운 형을 받았군요. 네,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민지 씨까지 속인 점이 악질로 판단됐어요. 그리고 할머니, 한 가지 더 있어요. 뭔가요? 강민지 씨가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답니다. 변호사는 민지의 진술 내용을 전했다. 민지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는 제가 한 일을 변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께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탐났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씨가 저를 유혹했을 때 저는 흔들렸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했고 외로웠습니다. 민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박철수 씨에게 이용당했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만 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 잘못입니다. 제가 욕심을 부린 대가입니다. 민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미안합니다. 저는 제가 받을 벌을 받겠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민지도 결국 희생자였다. 철수에게 이용당한. 하지만 그것이 민지의 죄를 없애주지는 못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다. 며칠 후 도연이 찾아왔다.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예전보다는 밝아 보였다. 엄마, 이혼이 확정됐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었지?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힘들었죠.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에요. 엄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민지가 변한 건 재개발 소식이 나온 후였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부부였는데.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도연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를 방치했어요. 1년에 명절 때나 찾아뵙고 전화도 잘 안 하고. 만약 제가 자주 찾아뵀다면 민지가 그런 짓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지. 도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자주 올게요. 매주 와서 텃밭도 도와드리고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요.
순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고맙다, 아들아. 그날 저녁 순자와 도연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밥상 건너편에 아들이 앉아 있었다. 5년 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다. 도연이 말했다. 엄마, 이 된장찌개 맛 정말 오랜만이에요. 순자는 웃었다. 그래, 맛있니?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예전에는 적막했던 식탁이 이제는 따뜻했다. 한 달 후 동네에 큰 변화가 있었다. 재개발 조합이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건설사와의 불법 계약이 취소되고 주민들과 공정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보상금도 이전보다 대폭 올랐다. 조합 사무실에서 설명회가 열렸다. 순자도 참석했다. 이웃들이 순자를 보고 인사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싸워주셔서 우리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됐어요. 순자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싸운 거예요. 김 씨가 순자의 팔을 잡았다. 순자야, 우리 재개발 반대 주민 모임 만들자. 조합이랑 제대로 협상하려면 우리도 힘을 모아야 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만들어요. 재개발 반대 주민 모임은 빠르게 조직되었다. 순자는 대표를 맡았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웃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었다. 모임은 매주 열렸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공부하고 조합과 협상했다. 순자는 회의를 주재하며 말했다. 우리는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주민들은 박수를 쳤다. 석 달간의 협상 끝에 조합과 주민들은 합의에 도달했다. 보상금은 공정하게 책정되었고 주민들의 의견이 재개발 계획에 반영되었다. 합의문에 서명하는 날 순자는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박순자. 30년을 살았던 이 땅과의 작별이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공정한 대가를 받았고 존엄을 지켰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여보, 우리 땅을 지켰어요. 공정하게 보상받았어요.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갈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한편 감옥에 있는 철수에게서 편지가 왔다. 도연이 그 편지를 순자에게 전했다. 엄마, 삼촌이 편지를 보냈어요. 읽어보실래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열어보니 철수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형수님께, 저는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형수님의 땅을 탐냈습니다. 형님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땅을 저는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강민지를 이용했고 형수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민지까지 배신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욕심이 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감옥에서 매일 후회합니다. 형님께 죄송하고 형수님께 죄송합니다. 형수님,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수님은 정말 강한 분이십니다. 저는 형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나이든 여자라고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형수님은 저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형수님의 존엄과 용기를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박철수 올림. 순자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철수의 사과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순자는 이미 용서했다. 자신을 위해서. 며칠 후 복지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할머니, 이번에 전국 노인 인권 대회가 열리는데요. 기조 연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순자는 놀랐다. 전국 대회요? 저 같은 사람이요? 복지관 직원이 말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졌어요. 많은 분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해보겠습니다. 전국 노인 인권 대회 날. 대형 강당에 수백 명이 모였다. 노인들, 복지 관계자들, 기자들. 순자는 무대 뒤에서 기다렸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사회자가 순자를 소개했다. 박순자 할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자는 무대로 걸어 나갔다. 조명이 밝았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자는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75살입니다. 순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30년을 살았던 집, 며느리와 시동생의 배신, 요양원 시도, 그리고 싸움.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순자는 말을 이었다. 저는 이 싸움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고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순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노인 학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강당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제가 이 싸움에서 얻은 것은 땅이 아닙니다. 제 이름입니다. 박순자라는 제 이름과 존엄입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다. 순자는 강당을 둘러보았다. 수백 명의 얼굴. 그들의 눈에는 눈물과 용기가 섞여 있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우리의 존엄을 지킵시다. 강당이 다시 기립박수로 물결쳤다.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순자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싸워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순자는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격려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여보, 나 오늘 전국대회에서 연설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사진 속 남편은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여보. 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6개월이 흘렀다. 봄이 다시 왔다. 순자는 새로운 집에서 눈을 떴다. 작은 아파트였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마련한 집이었다. 예전 집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다. 순자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공동체 텃밭이 보였다. 순자가 이웃들과 함께 만든 텃밭이었다. 아침을 먹고 난 순자는 텃밭으로 향했다. 텃밭에는 이미 몇몇 이웃들이 나와 있었다. 김 씨도 그중 하나였다. 순자야, 왔구나. 오늘 상추 좀 봐. 정말 잘 자랐어. 순자는 상추를 쓰다듬었다. 초록빛이 싱그러웠다. 그래요, 언니. 정말 잘 자랐네요. 두 여자는 나란히 앉아 밭을 가꾸었다. 예전처럼.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다른 이웃들도 함께했다. 70대, 60대, 80대. 나이는 달랐지만 모두 이 땅을 사랑했다. 한 할머니가 순자에게 말했다. 순자 씨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한 거예요.
오후가 되자 도연이 찾아왔다. 이제 도연은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찾아왔다. 약속을 지켰다. 엄마,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식당 예약했어요. 순자는 웃었다. 그래, 좋아.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다. 밥상 앞에 마주 앉은 순자와 도연. 도연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다. 도연이 말했다. 엄마, 저 요즘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어요. 순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도연은 수줍게 웃었다. 착한 사람이에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도 이해해줬어요.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잘 됐다. 이번엔 행복하렴. 네, 엄마. 그리고 엄마도요. 엄마도 행복하셔야 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행복해. 정말로. 식사 후 순자와 도연은 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봄바람에 꽃잎이 흩날렸다. 순자는 걸으며 말했다. 도연아, 엄마 요즘 바빠. 도연이 웃었다. 알아요. 매일 강연하러 다니시잖아요. 어제는 뉴스에도 나오셨다면서요? 순자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냥 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도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계세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내 편이 되어줘서. 도연은 어머니를 안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이 있었다. 도연이 사준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순자는 이메일을 열었다.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와 있었다. 부산, 대구, 광주. 전국 각지에서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순자는 한 통의 이메일에 답장을 썼다. 네, 가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라디오 방송국에 초대받았다. 생방송 인터뷰였다. 순자는 긴장했지만 이제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익숙해졌다. 진행자가 물었다. 할머니, 이 모든 일을 겪으신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 이름을 되찾은 거요. 진행자가 고개를 가웃거렸다. 이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구의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박순자라는 이름은 없었죠. 하지만 이 싸움을 통해서 저는 박순자가 됐어요. 제 이름으로 살게 됐어요. 진행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럼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순자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존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싸우세요. 당신의 이름을 지키세요. 방송이 끝난 후 제작진들이 순자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정말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할머니. 순자는 겸손하게 웃었다. 한 달 후 복지관에서 순자를 위한 작은 행사가 열렸다. 감사패 전달식이었다. 순자의 활동을 인정하는 자리였다. 복지관장이 말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지난 1년간 전국 각지에서 100여 회의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노인 학대 사건이 신고되었고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자는 감사패를 받고 단상에 섰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저를 도와준 이웃들, 변호사님, 그리고 제 아들. 모두의 덕분입니다. 순자는 객석을 둘러보았다.
김 씨가 앉아 있었고, 도연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다.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베란다에 섰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여보, 나 오늘 상 받았어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사진 속 남편은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다.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행복해요. 정말로 행복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당신이 남긴 땅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찾았어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남긴 유언장 덕분에 내가 싸울 수 있었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반짝였다. 남편이 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텃밭으로 나갔다. 도연이 먼저 와 있었다. 아들은 상추를 따고 있었다. 엄마, 오늘 상추 정말 싱싱해요. 순자는 아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텃밭을 가꾸었다. 어머니와 아들. 함께.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순자는 흙을 만지며 생각했다. 이 흙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듯 자신도 새롭게 태어났다. 75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다. 몇 시간 후 순자는 아들과 함께 수확한 채소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순자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KBS입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습니다. 순자는 놀랐다. 다큐멘터리요? 네,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전화를 끄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공동체 텃밭이 보였다. 사람들이 함께 밭을 가꾸고 있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라디오 인터뷰를 녹음했다.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할머니, 이 싸움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제가 이 싸움에서 얻은 건 땅이 아니에요. 물론 재개발 보상금도 받았고 새 집도 마련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행자가 조용히 기다렸다. 순자는 말을 이었다. 저는 제 아들을 되찾았어요. 민지와 이혼한 후 도연이가 매주 저를 찾아와요. 함께 밥도 먹고 텃밭도 가꿔요. 5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박순자라는 제 이름을 되찾은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저는 박순자예요. 75살 박순자. 여전히 배우고 싸우고 성장하는 박순자예요. 진행자의 목소리도 떨렸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자는 마이크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늙은 게 아니라 성숙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존엄이 있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존엄을 빼앗을 수 없어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녹음실이 조용했다. 잠시 후 진행자가 말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녹음을 마치고 나온 순자는 방송국 밖으로 걸어 나왔다. 도연이 차를 몰고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잘 끝났어요? 응, 잘 끝났어. 차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순자는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의 황혼기. 누군가는 이 시기를 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순자에게 이 시기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75살에 시작된 제2의 인생. 집에 도착한 순자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도연이 물었다. 엄마, 내일 뭐 하실 거예요? 순자는 웃었다. 내일 아침에 텃밭 가고 오후에 복지관에서 상담 있어. 저녁에는 김씨 언니랑 저녁 먹기로 했고. 도연이 웃었다. 엄마가 저보다 바쁘시네요. 그럼 나 바빠.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사진이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다. 순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미안해요, 이런 말하는 게. 하지만 당신도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는 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순자는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순자는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다. 그는 순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순자는 웃었다. 아침이 왔다. 순자는 눈을 떴다. 새로운 하루였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다. 순자는 텃밭을 바라보았다. 초록빛이 반짝였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박순자의 75살 박순자의 하루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